자, 이제 김춘수 시인을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시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시가 물론 이제 좀 용어가 어려워요. 제가 인정해 용어 어려워. 근데 공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는 동네 뒷산 가는 게 좋아요. 악자 소리 나는 산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동네 좀 북악산 이런 데 가봐야지. 산을 가야죠. 공문학이 그래요. 좀 내용은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만 재밌지 않나요? 저는 야 이거 다 공부해봤지만 이제 국문학처럼 저 영문학 박사까지 했잖아. 국문학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어려워요, 근데. 영문학보다 영이 영문학은요. 어렵지. 우리는 우리는 영어만 상대 이런 책을 여러분 우리말이잖아. 우리는 책 자체가 영어야. 영문과는 우리말이 없어요. 영문 책은 그냥 그냥 읽고 있어요? 네, 그냥 책이고 그림으로 봐야 돼. 영문학이 훨씬 어렵죠. 아니 대학교 커트라는 한번 가보세요. 영문학과 이건 제 거짓말이. 그죠. 국문과 얼굴에 좀 그걸 이제 넘사벽이죠. 자, 보세요. 보지 못하죠. 하여튼 이 김춘수는 이제 꽃의 시인이에요. 꽃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꽃은 뭐냐면 꽃은 존재 인식이다라고. 존재 인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김춘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 약간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온톨로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존재론, 온톨로지 이런 거 알면 좋잖아. 이런 게 존재론이구나. 자, 존재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존재와 실존의 차이는 존재는 being, 실존은 existence.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했었죠? 예. 존재는 있는 것, 실존은 있는 것 플러스 주체. 이거를 제가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석사학위 갖고 막 이러서 존재와 실존의 차이를 설명해봐. 모르겠대.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한 사람도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이니까. 딱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시지. 존재와 실존 차이 설명해봐. 또 글자가 달라. 이렇게밖에 더 이야기 못하지. 그죠? 이게 크게 그거 같단 말이야. 있는 거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저기 썼잖아. 주체성. 주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 그냥 앉아있다가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누가 먹었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존재고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 학기에 A 플러스 꼭 맞고 해야 할 거야. 나는 정신으로 막 해. 또 국문학에 좀 재미를 붙일 거야. 이러면 실존이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 그래서 여러분 책만 읽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책만 읽는 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이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막 파악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김춘수 시인은 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좀 중요한 걸 딱 하면서 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거기 그 318쪽을 좀 봐야 돼요. 개관을 좀 볼게요. 여기서 단 아니고 중요한 거. 김춘수는 시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했고요. 여기 보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치세요. 초반부터 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 존재의 본질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닫고자 해서 존재론적 탐구의 시를 쓴다.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꽃이라는 게 이제 이 꽃을 빼고 이 김춘수를 논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시죠. 그러면 꽃이라는 여기에는 지금 꽃이라는 시가 안 나오고 있죠. 꽃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김춘수의 꽃을 좀 안 할 수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죠? 꽃 처음에 시작할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게 그냥 꽃이 아니라 존재 인식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이가 있어. 그럼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꽃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 꽃을 그냥 꽃으로 보면 안 되고 김춘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면 아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뭐 태명도 있고 그러지만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존재가 돼. 그렇지 않나? 네. 뭐 꽃이든 여러분이 뭐 뭡니까 고양이든 개든 뭐 키우시면 뭐 이름을 붙이잖아. 그럼 뭐 누구야 뭐 멍멍이한테 멍멍아 이러면 내가 멍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 또 막 쳐다보죠. 개를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름 붙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존재 인식의 의미로 꽃을 쓴 거지 산에 있는 들국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존재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론적 탐구에 실었다. 그래서 이 김춘수의 시를 보면 꽃이 많아요. 여기 보면 꽃도 있고요. 꽃에 대한 서식도 있잖아요. 존재론적 인식이다. 뭐 그렇게만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를 공부할 때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시인에 그런 걸 여러분이 존재 인식 이러면 김춘수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고. 자, 319쪽을 잠깐 설명 좀 볼게요. 자, 김춘수는 22년생이에요. 경남 통영. 여러분 통영은요 원래 군사 용어예요. 통영이 원래 뜻이 뭔지 알아요? 통제영에서 나온 거. 모르셨죠? 뭐 무슨 수군 통제사 그런 거 있죠. 통제사가 있는 진영이다. 이게 여기서 진짜로 여기서 제자를 뺀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 옛날 충무라고 그랬어요. 충무김밥. 그래서 충무김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충무가 통영의 옛날 말이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모르셨어요? 예. 통영이 따로 충무가 통영의 옛 진영이라니까요. 충무가. 그래서 충무김밥이 통영김밥인 거예요. 통영김밥이고 하여튼 중요한 건 충무공 이순신.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거기다 이름 붙인 거예요. 통영. 한산섬도 이제 그쪽에 가면 있잖아요. 좀 가봤었는데. 하여튼 충무나 통영 같은 말이고 다 군사 용어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통영에서 태어났어요. 뭐 몇 번째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공립 제일 고등보통학교로 막 입학을 했다가 뭐 책도 읽고 막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다가 법학 공부를 권유 받았지만 릴케의 시를 접한 것이 계시적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계안이라는 게 뭔지 알죠?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문학의 눈을 뜨는 거. 계안. 그래서 이제 니온 대학의 그 마지막 달라 볼까요? 40년에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을 해요. 근데 김춘수가 뭐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습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넘겨보세요. 그냥 시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머물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게 외상. 외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겉에 보는 상처. 옛날 세월호가 있어. 근데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났어요. 그 막 그 친구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정신적 외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트라우마는 이거 신경정신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트라우마. 근데 여기 트라우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트라우매틱 하면 외상을 입는 형용사를 쓴 거예요. 트라우마의 형용사. 알겠죠? 트라우마가 외상이라고 정신적 트라우매틱. 그래서 그런 그 외상이 되는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고로 투옥이 됐고 거기서 겪은 어떤 그 생애를 뒤흔들어 놓을 사건 이런 걸 겪게 된다는 거예요. 좌파의 존경을 받는 사상가가 피식민 국가 유학생의 시선을 외면한 채 타식으로 들어온 빵을 혼자서 먹는 걸 목격하고 충격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하고 나서도 이제 그걸 일제에 잘 따르지 않아요. 불령선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일제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 불령선인이 좀 말이 어렵잖아요. 찾았어요, 불령선인? 못 찾았어요. 320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찾으셨죠? 밑에서 4줄 위로 올라가보세요. 밑에서 4줄 위로 올라가면 강제 송환된다. 그 다음에 고백한다. 6개월의 수감 생활 이후 그는 불령선인으로 지목되어 그런 말 있을 텐데. 제가 말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닌데 말이 좀 빠르셨어. 네. 아니 지금 해야 될 게 많아갖고 그래요. 불령선인 되나? 그러니까 일제 동조하지 않는 조선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황한 뭐 이름도 막 붙여야 되는데 이름도 안 붙이고 일본 이름도 안 따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제 귀국을 해. 그러니까 공부를 다 못 마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국문학 공부해 보면 제대로 대학을 들어가긴 했어. 졸업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지 않나요? 윤동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에 가서 다 그만둬요 중간에. 그런 뭐 여러 관동 대지진 때문에 뭐 불령선인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그만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교사로 또 부임을 하고 그 밑에 나오죠. 옛날에 분들은 참 재밌었어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뭐 교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요즘하고 또 다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시도 쓰고 뭐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자 321쪽을 보면 그래서 존재론적 탐구라는 말도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뭐 시작법도 나오고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올라가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1959년에 존재론적 탐구 나왔죠. 네. 의식을 담고 있는 제5시집 꽃의 소묘.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시집이 나옵니다.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다페스트가 헝가리 혹시 가보셨어요? 부다페스트 안 가보셨어요? 근데 한 가봤는데 2011년에 가봤는데 이 부다페스트 헝가리 가면 이 국회의사당이 정말 멋있어요. 헝가리 국회의사당이 기가 막힌데 야경이. 하여튼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은 무슨 수법을 쓰였는지 이게 책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수법을 쓰였냐면요. 여기 책에 안 나오니까 알려드릴게요. 연상 수법으로 쓰였어요. 연상 수법.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 책에는 안 나오죠. 이 시가. 뒤에 나오는구나. 뒤에 그 332쪽을 펴볼까요? 거기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에 갖고 엄청나게 길게 써놨어요. 다뉴브강. 거기 그 332쪽에 보면 다뉴브강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다뉴브강을 말하는 거예요. 다뉴브강. 여기 332쪽에 시가 되게 길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부다페스트라는 곳이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시를 좀 설명을 좀 하면 이데올로기의 폭력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다페스트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을 막 대학살하는 그런 곳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헝가리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 시는 뭐냐면 부다페스트의 사건과 우리의 어떤 뭐 어떤 독립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병치시켜요. 병치가 뭔지 알죠? 나란히 병치란 말 처음 들어봐요? 병치 적스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는다고. 이걸 병치라고 해요. 병치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병치시키는. 그런 시가 이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뭐 독립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시. 좀 이따가 제가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연상수법 이야기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연상수법이 그런 거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다시 321쪽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편 김춘수는 잘 찾으실 때 김춘수는 1960년 마산 해인대학교 경남대학교 전신 조교수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다가 경북대학교에 이제 국어국문학과 전임 강사로 자리를 옮겼고 64년에 국문과 교수로 임용되어서 78년까지 재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국문과 교수로 있었어요. 워낙 이제 이분은 뭐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닌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해서 뭐 실원집도 쓰고 막 다 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도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시 작법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 옛날 분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했어도 이렇게 이런 걸 쓴다는 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김준수 그다음에 이 무의미시라는 말이 또 좀 어려운 말이에요. 거기 보면 마지막 단락에 무의미시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김춘수는 본격적으로 321쪽 마지막 단락.
여러분 무의미 시가 뭐예요? 의미 없는 시죠. 의미 없는 시. 무의미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무의미예요, 무의미. 의미 없는 시. 그러니까 이 무의미 시라는 건 뭐냐면 시를 읽어도 그러니까 도대체 의미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참 찾기가 힘든 시 이런 거를 우리가 무의미 시라고 해요. 무의미 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에가 나올 거니까 하여튼 그런 걸 무의미 시라고 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만 한 거니까. 그래서 실험을 시작하는 때부터 처용단장이 마무리되는 91년까지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들을 쭉 쓴 거고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세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11시집이 9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이제 좀 앞으로 좀 사실 날이 좀 있으시지만 여러분 몇 시집까지 쓰실 것 같아요? 한번 여쭤. 나는 몇 시집까지 쓰고 있겠다.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시집. 시집은 못 쓰는데 시집을 어떻게 해요? 과대평가하시는. 자 보세요. 이분 몇 시집까지 썼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17시집까지 써요. 여기 322쪽 봐봐요. 거기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에 보면 16시집 거울 속의 천사 2001년 그 다음에 17시집이 나오죠. 51편의 비가 있었다고 엘리엇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2004년에 지병으로 타계해요. 2004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22년생이고 1922년생이고 2004년이니까 맞죠? 2004년 몇 세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80한 2세? 뭐 정도 되죠?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완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시집을 17시집이 아니라 보통은 한 3집, 4집 정도밖에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내도 누가 안 읽어주면 헛것 아닌가? 아이가 그렇죠. 자기만족으로 그렇죠. 자기 만족이긴 한데 또 이제 이걸 또 연구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뭐 다 읽을 필요 없죠. 꽃하고 꽃을 위한 서시하고 몇 개만 읽으면 돼. 근데 사실은 유명한 거 몇 개 없잖아. 아니 원래 가수도 유명한 거 몇 개 없어. 그냥 몇 곡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가독성이 없는 걸 왜 써? 하면서 진짜를 만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쓰면 본인이 행복하게. 네 그렇죠. 돈도 안 되잖아. 아이 뭐. 돈 예술가는 배고픈데 무슨 돈이 아니 그래도 잘 먹고 사셨지 뭐 어쨌든. 그 중에 네 개만. 근데 예. 모자를 하면서 본인이 행복하면. 그렇죠. 이거는 그래.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죠. 돈으로 따질 수는 없고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분의 열정을 높이 사는 거지. 진짜. 백석의 시가 뭐 한 줄 시한 깎다 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랬잖아. 불상사 제가 이야기가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한 몇 개만 쓰고 봐야지. 아니 그거에 있었다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뭐라고 할 쓰는 수 게 없고 행복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17집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작품 세계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생애는 그냥 이걸 다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학에서 교수했고 무의미 시도 썼구나 이런 거만 알면 돼. 자 넘겨보세요. 작품 세계가 중요하다니까. 작품 세계. 자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자 릴케의 영향을 받아요. 존재를 좀 탐볼게요. 자 김춘수가 본격적으로 실 쓰기 시작한 건 해방 이후다. 1945년 이후란 소리예요. 해방 직후부터 50년대 초까지 여러 시단의 경향을 두루 섭렵하면서 이제 모색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뭘 여러 가지를 썼네. 그런데 자 이제 밑줄 치세요. 다른 건 뭐 넘어가고 밑에 둘째 줄. 릴케의 영향하에 본질과 관념의 세계에 대한 탐색에 몰두 이렇게 거기까지 밑줄 칠까요? 릴케의 영향하에 밑에서 둘째 줄. 네. 322쪽. 네. 그 관념 본질의 세계에 탐색을 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23쪽에 셋째 줄 꽃 또는 꽃을 위한 서시 나왔죠. 자 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꽃 이런 거 아니라는 거고 뭐 고래와 그 뭡니까 이것은 예쁜 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됐어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에 대한 그냥 인식이다. 영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본어 공부도 하셨어요? 아 일본 학과도 나왔죠. 일본 학과도. 하여튼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뭐다 인식이다 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보면 323쪽입니다. 서술적 이미지와 무이미시라고 나옵니다. 서술적 이미지와 무이미시. 그래서 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이데아는 그 유토피아적인 걸 말한다고 그랬죠? 플라톤이 말한 본질이라는 것을 탐구하던 이 김춘수는 자 그래서 이제 실험실을 쓰는데 자 이제 보세요. 50년 말부터 그 밑에 있어요. 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시작한다. 이게 바로 이제 무의미시의 시작이에요. 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 뭐 이제 뭐 대생식 어쩌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말해볼까요? 묘사의 연습 끝에 나는 관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 공포증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관념 도피로 나를 이끌어갔고 사생을 게으르게 그러니까 사생이라는 게 스케치 같은 거 하는 거 이미지를 서술적으로 쓰는 훈련을 계속했고 비유적 이미지는 관념의 수단이 될 뿐이다.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 라는 시의 일종 순수한 상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은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의미를 쫙 뺀 시를 내가 이제 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 넘겨서 324쪽에 뭐 중간 넘어갈게요. 이것이 이른바 뭐예요? 무의미 탄생이다. 이렇게 나왔죠. 무의미시. 그래서 시적 대상의 형태를 허물고 대상마저 거기다 이제 밑줄 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적 대상의 형태를 허물고 324쪽 왔어요 지금. 시적 대상의 인용문 바로 밑에 마침내 대상마저 소멸하게 되는 단계의 시를 뭐라고 한다? 무의미시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시가 인동입이라든가 눈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공부라니까. 인동입이나 눈물이 뭐 김준수의 시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아 인동입하고 눈물이 왜 무의미시? 공부는 이게 공부라니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뭐 25개를 잘 찍어서 A+ 맞으면 뭐예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거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눈물이라든가 인동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끝나고 이게 왜 무의미시지? 이게 또 궁금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돼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그 거기에 대한 시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게 그런 거지.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의 스토리가 없이 읽어보면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시 그런 거를 무의미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런 시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를 그냥 시 쓰는 거 자체도 힘든데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서정시도 쓰라고 하면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의미시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330쪽 이제 미리 이야기할게요. 330쪽을 봐봐. 330쪽 눈물. 자 요거를 330쪽. 이거 워낙 이 위대한 시인들이라서 이게 50분에 할 수가 없네. 큰일 났네. 자 여기 봐요. 303쪽 눈물이라는 시를 보면 이건 어떤 시냐 이거 써보세요. 관념을 다 걸출한 스타들이에요. 이분들 아무나 여기다 올리겠어요. 관념을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들. 네, 연세라는 게 뭔지 알죠? 연세법 이어지는 거. 병치. 아까 병치 나란히 둔다고 그랬죠? 네, 병치로 이루어진 시. 이거를 눈물이라는 시가 있잖아. 관념을 배제했다, 뺐다. 서술적 이미지. 서술을 뭐뭐 했다, 서술하는 거예요? 연세, 연속. 연세가 어렵다, 연속. 병치, 나란히 두는 거. 영어를 적스타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려면 영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또 있어 보이잖아요, 공부가. 적스타 포지션. 병치, 나란히 두는 거. 한자로 나란히 병자에 불치자. 이렇게 한자로 막 쓰는 거고.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치, 나란히 병, 불치. 이해가요? 적스타 포지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시를 보세요. 이 시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걸 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쓰냐 당황스러워지는 시예요. 너 지금 떨고 있니? 이런 것처럼 너 지금 당황하고 있니? 봐요. 이게 무의미시가 뭔 소린가? 남자와 여자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밤에 보는 오갈피나무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은 새가 되었다고 한다. 발바닥만 젖어 있었다고 한다.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무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 뺐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보통 시는 뭐 어머니가 이러면 어머니가 그립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뭘 해주셨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무의미시라.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의미시에 대해서 나와서 미리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 좀 더 할게요. 자 다시 볼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무의미시가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이라고 나오죠. 그 3번 324쪽에 324쪽. 자 325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춘수가 언어에서 관념의 흔적을 덜어내려는 시도했다. 무의미시가 본격화돼 68년에 이제 시도 즉 그 스스로 역사와 폭력의 문제를 응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용 단장의 집필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용 단장. 68년에 시작이 돼서 91년에 완성이. 그 얼마나 오래 쓴지 아시겠어요? 시를 출간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공을 들인 작품. 그러니까 시 하나.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서정주가 국가협회에서 썼잖아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수컷사는 그렇게 오렸나 보다 막 하다가 마지막 연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 연? 내 누님 같이 생긴 아니 그 밑에. 그 밑에요. 그건 다 알죠. 노란. 노란. 그 다음 뭐죠?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뭐라고요? 뭐라고? 보살이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자 보세요. 이거 1년 걸렸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 1년 걸렸다. 한 줄 쓰는데 1년 그러니까 걸렸다 이 생각이 안 나. 부분 이거 한 줄 아니고 1년, 그러니까 한 연을 쓰는데 마지막 연을 이 대미당 서정주가 대단한 시인잖아요. 예. 시의 정부다라고 할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시의 정부다? 시의 정부다. 자, 이분이 이 마지막 연이 생각이 안 나갖고요. 1년을 기다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줄줄줄 썼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줄줄 안 썼어요. 1년짜 썼어요. 1년짜. 그래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거 지금 68년에 시작해서 91년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78, 88, 23년 걸려요. 23년. 이게 대단한 거죠. 오랫동안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의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존재론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작품 원문 해설, 존재론적 탐구의 시, 꽃을 위한 서시. 이 꽃을 위한 서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존재의 어둠을 더듬는 언어다. 존재의 어둠을 더듬는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김춘수의 시도 어려워요. 깊더라고요. 이 사람은 존재론적인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윤동주나 김소월 씨는 그럼 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창밖엔 봄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이 나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춘수의 시는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저 꽃은 쉬운 거예요. 그나마 꽃은 쉬운 거고. 그래서 존재의 어둠을 더듬는 언어다.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꽃을 위한 서시. 나는 시방. 시방은 지금을 전라도 사투리로 전라도 출신은 아시죠? 시방 이런 거 이렇게만 있어요. 나는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 어둠이라고 했어요.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무명의 어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꽃을 이야기했지만 꽃은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불교를 좀 공부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명의 상태와 유명의 상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명의 상태.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불교에서 이 무명과 유명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 밝음이 없음이겠지만 깨달음을 얻기 이전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학 공부하려면 오만 걸 다 해야 한다니까. 유명은 뭐냐? 당연히 깨달음을 얻은 이후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사는 산 물은 물이 성철 스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누구의 말이에요? 중국의 청원대사의 말이에요. 청원대사의 말인데 선승 청원대사의 말인데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이 아니야. 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뭔 소리예요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 설명해 보세요.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봐보세요. 자, 국문학과를 오셨어. 처음에 이제 1년 지났어요. 처음에 딱 와서 이 책 보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잖아. 이게 사는 사람 물은 물이. 처음에 처음에 한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좀 공부해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국문학적인 지식이 커졌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따지죠. 네. 안 따지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따진단 말이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게 사는 산이고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사는 산 물은 물과 따져보세요. 내가 한 3년 4년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책을 봤을 때 사는 산 물은 물과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의미만 파악했어. 그럼 이해 가요? 근데 내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어떤 것들은 그러잖아요. 다시 봐.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이해 쉽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원래 박사 논문 이런 쪽에 천재신 것 같아. 천재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명의 어둠이라는 게 거기 325쪽에 나오잖아요. 윤시울에 젖어드는 무명의 어둠이라는 게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 사물의 어떤 존재를 내가 깨닫기 이전과 약간 불교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은 현상으로서의 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김준수가 말하는 꽃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으로서의 꽃, 이 현상, 자연 현상으로서 피부지는 으로서의 꽃과 플러스 어떤 본질로서의 꽃이죠. 자, 요것을 이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뭡니까 그런 의미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6쪽을 보면 이제 나온 그 얼굴을 가진 신부에 해가지고 이 꽃에 대한 서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그 단지 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기 이전의 상태에서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그거를 326쪽부터 엄청 길게 써놓은 거예요. 327쪽까지 여기 보면 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여러분이 뭐 읽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327쪽을 보세요. 거기 좀 설명드릴게요. 32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보세요. 거기 보면 무용지용의 시와의 효용은 바로 그러한 사물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는 탐구 자체에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또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용지용이 뭐예요? 무용지물은 들어봤어요. 무용지물. 무용지물을 들어보시면 대단한 거야. 네, 그거의 반대겠죠. 자, 무용지용은 뭐냐면 쓸모 쓸모 있는 거. 자, 이 무용지용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장자에 나오는 말,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자. 자, 보세요. 장자에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갔어요. 장자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 밑에서 잠을 자요. 나무 밑에서 잠을 자. 근데 잠을 자는데 이 꿈속에서 이 나무신이 나타나. 그래서 이 나무신이 잠을 자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는 내가 지금 한 500년, 1000년 동안 이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느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고든 나무를 이렇게 자랐으면 사람들 뭐예요?
잘라가지고 이거 가구 만들죠. 네. 아 이거 되게 좋네 하고 가구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곧은 나무를 이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무용지용 뭐냐면 쓸모없는 것을 참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가 막힌 말도 다 나오는 쓸모 있으면 쓸모없는 것은 쓸모 있어? 이게 무용지용. 좀 아시겠어요 그 말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더 이런 거를 생각하셔도 되지. 여러분이 무슨 뭐 폐깡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가면 이게 다 쓸모 없다고 생각이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작품을 만들죠. 그것도 다 무용지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모 없다. 또 낙엽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벽지 같은 거 만들 때 낙엽을 넣어갖고 벽지도 만들어요. 아세요? 낙엽 이런 거 주워가지고 이거 모아가지고 이 벽지에다가 이 반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옛날에 창호지에 그거. 네, 그게 무용지용. 좀 아시겠어요 그 말인지? 네네네.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네요. 무용지용. 기가 막힌 거. 이 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무용지용이 나오잖아요. 무용지용. 이런 설명을 잘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안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안 하죠. 제가 이제 요것저것 좀 공부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 이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겨울밤의 꿈 서술적 이미지 이거는 지상의 시간에서 빛을 받는 사물들 이런 것들 이야기. 이거 좀 필기 좀 하고서 그 328쪽으로 넘어와서 328쪽. 지금 여기 그 겨울밤의 꿈인데 지상에 이 시는 어떤 거냐면 시간 속에서 빛을 받는 사물들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시. 빛을 받는 사물들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시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요, 여러분이 시를 보시는 눈이 커져요. 정말 커지고 내가 또 시 좀 써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으실 거예요. 이번 학기 이제 잘 들으시면 지상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받는 사물들의 뭐라고요? 이미지로 이루어진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겨울밤의 꿈이라죠. 김춘수의 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써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김춘수의 시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328쪽을 보고 있습니다. 328쪽. 자, 그래서 이게 겨울밤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는. 그래서 자, 329쪽부터 볼게요. 329쪽부터. 자, 329쪽입니다. 이 시는 관념을 담은 비유적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 김춘수 자신이 서술적 이미지로 지칭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의 비유 아시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이미지의 어떤 시라는 것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 나왔죠. 지상의 시간 속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나오네요. 거기 밑줄 좀 쳐볼까요? 329쪽의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다시 말해 다음에 이 시는 꽃을 위한 서시에서와 같이 존재 어둠을 더듬는 언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꽃을 위한 서시는 존재 어둠을 더듬는 시어다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지상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받는 사물의 이미지다. 그러니까 배제되는 게 뭐냐? 빠져있는 게 관념과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 빠졌다.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의 저녁 한때 겨울 풍경, 연탄가스 뭐 지금도 관념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 나왔잖아요. 그 관념과 상징 이것이 상징하는 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는 지금도 그렇게 부자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탄가스, 연탄도 그렇고 쥐라기, 그다음에 시조새의 이미지 연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쥐라기 공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쥐라기. 그러니까 공룡들이 막 뭐 서식하던 그 쥐라기잖아요, 그거 시조새. 그래서 연탄에 기대는 겨울 저녁의 생활 풍경을 쥐라기 새가 연탄가스에 걸린 서울의 겨울에 제일 낮은 지붕 위에 내려앉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선연한 그림을 안겨준다.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이제 그렇게 묘사한다. 연탄에 기대는 겨울의 풍경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멋있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들이 관념이나 정서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좀 밑줄 치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서울 시민들의 거기 밑줄 쓰세요. 소소한 일상과 지나기 시조세의 이미지는 위계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위계적 관계. 여러분 위계 질서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예. 위계 질서. 뭡니까? 뭐 차장 부장 밑에 차장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팀장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리가 있고 이게 위계 질서거든요. 위계 질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써놓으세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이어랄키란 말 들어보셨어요? 하이어랄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 알아두세요. 하이어랄키라는 말. 그러니까 위계 질서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하이어랄키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아두세요. 뭐라고요? 위계 질서. 하이어랄키라고. 위계 질서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지나기의 시조세의 이미지가 위기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질적인 것에 충돌을 야기하는 이미지. 자, 이거를 이질적인 것에 충돌을 야기하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의 이미지의 병증이 이게 이제 김춘수의 시에 보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격한 뭐 은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이 좀 올라가시면 배우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레디컬 메타포라. 이 메타포라는 게 은유라는 뜻이거든요. A는 B다 할 때 은유인데, 그러니까 전혀 이게 두 개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 푸주간에 있는 뭐 살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버려. 김춘수의 시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두 개의 내용을 연결시켜버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격한 의미. 이걸 뭐라고 한다? 영어로 레디컬 메타포. 이런 시가 김춘수의 시에 나와요. 보세요. 김춘수의 시가 만만하지 않죠? 공부해보니까. 레디컬 메타포라는 거. 나중에 이제 김춘수의 시 또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학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학년 올라가시면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레디컬 메타포라는 게 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이미지의 모자이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쓰세요. 329쪽의 그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끝에 그 밑줄 치라고요. 시민들의 소소한 삶은 자연 전체 질서나 한 시대의 시공을 넘어서는 장대한 시간과 접속되기 때문이다. 시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아주 큰 시간과 접속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관념을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울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살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공룡 막 유적지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있어요. 화성이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금 현대의 어떤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어떤 옛날에 지금부터 뭐 몇억 년 막 이러잖아요. 기라기가 공룡들이 막 다니던 시기 아닙니까? 맞죠? 인류는 기껏해야 한 250만 년, 300만 년 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공을 넘어서는 장대한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쥐락이라는 의미도 막 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물이라는 시 330쪽. 아까 제가 좀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관념을 배제한, 기억나시죠? 네. 서술적 이미지들의 연쇄와 병치로 이루어진 시. 자, 뭐가 병치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나란히 뭐라고? 나란히. 나란히. 그렇지. 나란히.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병치. 이게 나란히 병자예요. 불치자. 병치. 병치입니다. 병치.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잘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밑줄. 네 번째 줄 오갈피 나무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인가요? 발바닥만 젖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세 개를 밑줄 쳐봐요.
지금 계속 젖어 있다 뭐 나오죠. 여기도 젖어 있다. 뭐 여기도 젖어 있다. 나오죠. 이게 병치라는 거예요. 병치.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의 이 의미들이 이렇게 나란히 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병치, 적스타 포지션. 기억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은 자 다시 보세요. 인동잎 하늘 수박과 함께 김준수의 무의미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술의 의미의 세계를 배제한 서술적인 이미지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 보세요. 이 시의 이미지의 흐름은 자 이제 이거 번호 좀 매길게요. 자 남자와 여자의 젖어 있는 아랫돌이 여기다 1번이라고 써보세요. 1번. 남자와 여자의 젖어 있는 아랫돌이 1번. 오갈피 나무의 아랫돌이가 2번.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 3번. 그다음에 새 4번. 젖은 발바닥 5번. 이렇게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오늘 넘버링 해놓으시면 1, 2, 3, 4. 다시 하면 되겠죠? 1, 2, 3. 그래서 이 중에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미지를 중지하고 있는 오갈피나무의 아랫도리는 출처가 명백하다. 자, 김춘수는 어릴 적 운동회에서 본 하나의 인상을 수레한 바 있다. 그러니까 수레라는 거는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는 아이의 무릎이 노출된 아랫도리에는 바위빛이 된 때가 엉키고 굳어져 그것 자체가 살같이 되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뭐예요? 오갈피나무의 껍질을 보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갈피나무 같은 그 나무 껍질을 보면 그가 곧 연상돼. 이게 무슨 수법 아까 이야기했죠? 연상수법. 이제 좀 나오겠어요? 이거 뭐에서 연상수법 나왔다?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연상되고 사람의 아랫도리를 보면 그의 바위빛의 살갗을 눈앞에 떠올리게 돼. 그럴 때 두 발을 가진 직립동물이 슬퍼지기만 해. 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구제될 수 없는 것일까?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왜 사람은 죽어야 하고 늙어가야 하고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바다를 맨발로? 이거는 예수님이 바다를 맨발로 가지셨잖아요. 맞았죠? 그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의 이미지는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일화와 관련이 있는가와는 별개로 두 발 가진 진입동물의 숙명을 가벼이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자. 예수님도 초월적 존재자잖아요. 그걸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돈될 수 있다. 남자 여자의 젖어 있는 아랫돌이 땅 위에 두 발로 진입해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와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갈피나무의 아랫돌이 숙명을 환기, 불러일으키는 환기라는 말은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까 이거 했죠? 발바닥만 젖은 이가 맨발로 바다를 밟고 새가 되었다. 한 사람은 자 지상적 존재로서의 숙명을 타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가벼이 뛰어넘은 넘겨보세요. 존재자에 대한 선망과 동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썼지만 이면에는 지상의 삶에 구속된 것들 초월자의 대비를 통해서 삶의 비애에 대한 사유가 배어나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시에가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로 잘 설명드릴게요. 이 시는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그렇죠? 여러분이 아까 이런 어떤 설명이 없었을 때 그냥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들으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가 이제 어떤 의미에 대한 해설을 좀 듣고 나면 이해가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워지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면 당황스러워지지 않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까 무용지용 기억나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것에 당황스럽지 않은 시.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치가 안 되죠. 이거 매치가 안 되는 것을 연결시켜. 말도 안 되는 지금 글을 써놓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김춘수 시인의 무의미 시의 관점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의미를 하나하나 맥락들을 다 따질 수는 없고, 이제 이거는 무의미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어 있다라는 표현에서 오갈피나무는 이제 옛날 그 친구, 실제 오갈피나무라기보다는 친구의 살갗에 노출된 오갈피나무, 그걸 연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맨발로 바다를 밟고 건너간 사람인 예수님을 여기다 등장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 지상적 존재로서 숙명을 우리는 타고났지만 우리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맨발로.
우리 인간이. 그렇죠?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는 존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에 대한 선망, 동경 이런 걸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미시라는 것이 일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의미시란 말을 써놨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오갈피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도 김춘수의 어린 시절에 그 친구의 그 아랫도리에 바위빛 때가 엉긴 그 살갗을 보고 연상을 시켰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이 시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2쪽에 보면 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라고 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뉴강이라는 건 다뉴브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라는 것은 헝가리에 있다고 그랬죠.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이 있어요. 이 부다페스트가 부다라는 지역이 있고요, 페스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두 개 나눠져요. 저는 가봤는데 그곳, 근데 이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 대학살 한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예.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거 보면 유대인 학살이 뭐 또는 뭡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되게 많죠. 피아니스트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영화들을 안 보신 분들. 이런 게 다 유대인의 어떤 문제를 잘 다루는 영화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은 연상 수법으로 쓰여졌고, 이 부다페스트의 이 소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한국과 연결된다. 자 보세요. 이제 제 말이 이게 이해가 이제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다뉴브강 살얼음이 지는 동부의 첫 겨울, 가로수잎이 떨어지는 무렵 뭐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쭉 포도를 포장도로예요. 내 낯익은 거리에 포도를 적시며 흘렸다. 332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포도라는 포장도로. 13살이라 그랬다. 내 죽음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죠. 부다페스트의 밤은 목놓아 올 수도 없었다. 하다가 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하다가 이제 보면 음악에도 없고 세계 이름에도 없는 한강의 모래사장에 말없는 모래알을 움켜쥐고. 333쪽 찾으셨어요? 한 5째 줄에. 왜 13살 난 한국의 소녀는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갔을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다페스트에서의 어떤 그 뭡니까 하층민, 특히 이제 소녀의